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네. 참사 이후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기가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요즘 마찬가지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여러모로 비통한 가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불의의 사고로 별이 된 청춘들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원래 이번 미술랭 가이드 주제를요. 원래 정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주말 이후에 주제를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도 사실상 네.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게 뚝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것이 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술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 진행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술 작품을 우리가 뜯어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네, 이렇게 네. 또 얘기하시긴 하는데 그보다 뭔가 먹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감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 국가 애도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예술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마음이 사실상 드는 것도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어진 이 시간에 또 이제 미술랭 이야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불편한 마음 없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미술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로 그 범주를 좀 확장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듣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미술 작품과 관련된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케스트라 얘기를 꺼내셨어요. 네네. 미술보다는 음악의 영역이기는 한데요. 사실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음악 이야기를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케스트라 이야기긴 한데 이걸 만든 사람도 음악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 그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술을 도구로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미술보다는 음악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미술은 시각이고 음악은 청각이잖아요. 근데 미술은요, 사실상 무엇을 깊게 그러니까 응시하지 않으면 인지조차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야만 볼 수가 있는데 청각에 의지하는 음악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지된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당장 그림을 보러 가기 어렵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예술이 주는 위로를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미술보다는 음악이 먼저 생겼어. 네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에 맞아요. 대한 생각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각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오케스트라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이 오케스트라는 1975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경제학자가 창설을 했습니다. 엘 시스테마라는 오케스트라이고요. 경제학자 이름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어려서부터는 음악인을 꿈꿨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이탈리아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할머니도 오페라의 열렬한 팬이었고 아버지는 기타, 어머니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다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술을 좋아하는 것과 예술을 업으로 삼는 건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했지만 결국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고 경제학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1975년 그가 30대 중반일 때요. 빈민가의 한 주차장에서 빈곤 청소년 11명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엘 시스테마는 영어로는 더 시스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빈곤한 지역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 교육을 통해서 가난과 맞서도록 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그런 설립 정신으로 만든 일종의 음악 교육 시스템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클래식을 배운다고 가난에 맞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쵸. 클래식 하면 조금 좀 부유한 집자제들이 네.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악기도 비싸고 교육받는데 네, 돈도 네.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클래식과 가난 극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클래식을 배운다는 것은 뭐 음악의 역사를 배우거나 화성학을 배우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대단한 음악가가 되거나 하는 걸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목표는 오히려 사회 행동인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음악은 도구로 쓰일 뿐인 거죠. 그 엘 시스테마의 공동 창립자인 프랭크 디폴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훌륭한 음악인을 키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인성 개발을 중시하며 사회에 더 나은 시민을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는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마약과 범죄, 포르노, 총기 범죄 등 거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청소년들에게 예술이 했던 기능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요, 오케스트라도 작은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네. 자기 혼자 악기를 잘 연주한다고 되는 건 맞아요. 아니니까요. 네, 혼자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하모니가 있고요. 예. 예술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제 협동심을 터득해 나가고 또 그 또래 친구들이랑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박자가 일종의 그 심장박동과 비슷해서 네. 박자가 빠른 음악에 비해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효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인데요. 지식을 알려주고 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라고 교육을 해봤자 꿈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단순한 교육 과정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일종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이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네. 이런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런 건데요. 예.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주철환 PD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수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그건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특히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11명으로 시작한 엘 시스테마는요. 나중에는 300여 개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로 확장을 했는데요. 그중에 LA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인 두 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베네수엘라 이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엘 시스테마가 낳은 최고의 스타인 셈이죠. 예. 그 이외에도요. 엘 시스테마의 청소년 관현 악단이 2007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가난해도 누구라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가르쳐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내가 꿈을 이루면 그건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네. 이제 뭉클한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장인 것 같은데요. 네. 엘 시스테마 음악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제가 또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네, 듣고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사막장 왈츠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구스타프 두다멜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사이먼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잠시 들어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클래식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근데 좀 아무래도 스토리를 제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네.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좀 할 수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악이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는 것.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엘 시스테마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혹시 미술 영역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만 음악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은 그 시간적인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술은 네. 공간적 예술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음악은 뭐 녹음을 해서 지금처럼 기록으로 나중에 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실시간으로 플레이하는 그 시간에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응집력 있게 참여를 좀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반면 미술은요.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 속에 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그 실시간 속에서도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더라도 존재한 채로 좀 남아있죠. 이런 물리적, 시간적 이런 특징이 좀 다른데요. 게다가 또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향악처럼 원래 협업 시스템 자체가 매뉴얼화된 음악도 있는데 네. 미술은요. 어시스턴트를 쓰거나 혹은 그룹으로 협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속성상 개인의 예술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다른 속성 때문에 미술은 음악에 비해서는 단체의 실시간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는 쪽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미술 치료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심리 치료를 할 때에도요. 사실은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아를 알고 그러고 나서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휘력이 떨어지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면 그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죠. 네. 악기는 누구나 다루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일단 배워야죠. 어느 네, 정도. 맞아요. 배우지 네. 않으면 사실은 이게 내가 피아노를 뚱땅뚱땅 친다고 해서 이게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네. 그림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내가 무엇을 그리려고 했고 무엇을 더 크게 그리고 어디 배치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많거든요. 예. 특히 아이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미술을 통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유효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이 비언어적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식적인 방어를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하다 보면요. 기억을 주관적으로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술을 활용하면 본인조차 모르는 본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을 비춰주는 이제 거울의 역할을 미술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원래 네. 사회적으로 규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나의 심리를 표출하려고 하면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된다. 오히려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네. 통찰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말하면서 말하는 시점에는 통찰된 상태로 왜곡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미술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이들이 그 유치원이나 네.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왔는데 귀가 없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게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예전에 아트 테라피라고 해서 컬러링북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아트 테라피가 그 심리 치료의 일종이잖아요. 예술 활동을 예술 활동을 가지고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예. 어린이들이나 하는 색칠 공부를 그 뭐 성인이 왜 하지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이 색 저 색 칠하면서 몰입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고 힐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왜 색칠 공부를 하면서 힐링이 되는지 좀 들여다보면요. 몰두하는 과정 자체도 있지만요. 이제 처음에 흑백의 도안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만의 색깔을 칠해서 나만의 그림으로 태어날 때 일종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느낄 때 난이도가 낮은 작은 목표를 많이 주고 작은 성취를 자주 이루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힐링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효용이 있는 건데 사실은 컬러링 북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붓글씨가 됐든 뜨개질이 됐든 네.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음악으로도 비슷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을 텐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은요. 내가 몰입해서 그걸 통해서 힐링을 얻기까지는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미술 영역은 잘하든 못하든 배우지 않아도 몰두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술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진행자님 혹시 로스코 채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채플하면 우리 뭐 그 종교 수업하고 뭐 이렇게 네. 할 때 채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일종의 예배당인 네. 거죠. 근데 그거 로스코 채플은 처음 들어봐요. 네, 로스코는 마크 로스코라는 작가를 의미를 하고요. 예. 보통 작가 이름이 앞에 붙고 공간이 있다면 뭐 누구누구 뮤지엄, 누구누구 갤러리 이제 이런 식이 많은데 네네. 로스코는 뒤에 로스코 뮤지엄이 아니라 로스코 채플이라고 붙은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요.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이 공간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뜻이지만 특정 종교에 국한된 곳은 아니고요. 네. 이 공간은요, 그 휴스턴에서 예술품을 수집하기로 유명했던 매닐 부부라는 그 두 부부의 아이디어로 생겨났는데요. 예. 이들이 왜 이 공간을 만들기 원했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가 그 신념을 초월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정 신을 숭배하기보다는요, 각자의 종교를 떠나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묵상을 하면서 자신과 세계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공간에 성스러운 예술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네. 누구에게 의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마크 로스코에게 한 거죠. 로스코 작품을 보면요, 이제 색면을 겹겹이 쌓아서 그 색의 깊이감을 굉장히 밀도 있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구상을 하는데요. 네. 일체의 형상을 거부하고 색으로만 침묵하는 그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요, 좀 사색적이고 종교적이고 고요한 명상의 이미지를 안겨줍니다. 일종의 모든 종교인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공간이고. 네, 사실은 종교인이라기보다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참선의 공간 같은 느낌이네요. 네,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묵상. 그런 공간이라고. 묵상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좋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마크 로스코의 작품 한국에서도 전시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2015년에 예.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의 반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그 뭐 셀럽분들도 많이 그쪽에 그 전시를 보러 가고 그런 예. 것들을 또 마케팅을 하면서 그 감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스코 작품 앞에 서니 눈물이 났다. 이제 이런 리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주 그랬는지 로스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와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종교에는 초월했지만 일종의 스피리추얼한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로스코에게 그 의뢰를 했던 거죠. 네. 로스코는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고요한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림을 통해서 깊은 명상과 몰입을 하면서 그 내면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로스코가 이러한 공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팔각형의 건축물 내부에 그림을 이제 벽처럼 둘러 세웠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벽처럼 둘러 세운 작품들은 말년에 그렸던 일종의 이제 다크한 어두운 작품들인데요. 예. 벽면 크기만큼 큰 것이 쭉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그림인지조차 모르고 그래서 그림은 어딨어요? 하고 묻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여기를요, 작품을 감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거리를 46cm로 정하고 이곳에서 내 작품을 봐라 라고까지 지정을 하고요. 굉장히 연극적으로 공간을 연출하면서 이제 본인의 작품을 가장 감상하기 좋은 방식으로 극대화를 시킨 거죠. 여기 채플 안에 들어가시면 어떠한 설명도 달아놓지 않았는데요. 예. 보통은 우리가 작품, 미술 전시관에 가면 이 작품은 어떤 것입니다 하거나 감상을 돕는 멘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스코는요, 그림을 감상하기보다는요, 그 감상자 자신, 자기 자신과 좀 마주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채플은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예술적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작품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맞아요. 만드는 네. 이게 바로 종교적 체험하고 비슷한 측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명상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로스코가 만든 로스코 채플과 같은 공간이 우리나라에도 혹시 있습니까? 작품을 걸어두고 작품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상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미술관 안에 명상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명상관이 계세요? 있어요? 네. 미술관 안에요? 네, 미술관 안에 명상관이 어디죠? 별도로 있는데 예. 원주에 뮤지엄산이라는 곳이 네, 있습니다. 뮤지엄산 알아요. 뮤지엄산은 가보셨어요? 예. 네, 2019년엔가 명상관을 오픈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과거에 가보셨다면 이 명상관은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뮤지엄산은 콘크리트와 빛의 건축가라고 하는 안도 타다오가 설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전원형 미술관이라고 해서 물에 비친 그러니까 그 물의 거울처럼 풍경이 비치는 그런 가든도 있고 네네. 자작나무길도 있고 네. 꼭 작품 전시가 아니더라도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여기에 전시 보러 가지 않고 그냥 그 공간만 보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명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헛갔네요. 왜 여기 이 공간을 못 들렸을까? 그러셨군요. 네. 그러게요. 거기 아마 미리 예약을 해서 좀 일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장에 가서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사실상 명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하신 그랬었구나. 분들은 가보셔도 좋지만 그냥 명상관에 가지 않아도 그 풍경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좀 나중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예술이 갖는 사회적 치유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발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의 미술 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실기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실기 수업이 많이 있었죠, 미술 시간에는. 있었죠. 네. 근데 그 실기 수업이요, 몰입의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그렸는지 테크닉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결국에는 나는 화가가 될래요라고 하면 또 부모님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뒤늦게 성인이 돼서 나 미술 좋아했었지 하고 미술의 소비자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네. 그림 그리는 것만 배웠지 또 감상하는 법은 배우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미술 교육이 보다 이제 테크닉의 결과보다는 그런 태도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술사보다는 이제 감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교육신에 있는 분들이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요즘에는 많이 발전을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요. 점점 더 미술을 위한 교육보다는 미술을 통한 교육의 장도 좀 열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위로라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지금 필요한 시절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예술의 어떤 위로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